안녕하세요. 저는 55살이고 현재 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많고 저희 부부 슬하에는 딸 하나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은 올해 30살이고 둘째인 딸아이는 25살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 있죠? 저도 절대 잊기 힘들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죠. 만약 제가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제 아들 자식은 세상에 없고 난 뒤였을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아직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네요. 그 사건은 여전히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 법인데 말입니다. 제 딸아이는 아직까지도 병원을 다니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게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들이 25살이 되는 해에 일어났어요. 저희 아들은 남들보다 조금 다릅니다. 지능이 조금 떨어져요.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하더군요.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적장애에 포함되지 않고 사실상 일반인에 포함됩니다. 저희 아들은 사실 경도 지적장애인과 지능지수가 사실 별다를 바 없어요. 지적장애와 증상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중증도는 좀 더 가벼운 상태입니다. 지능 발달이 느리고 이해도 응용도 잘 못하고요. 기억력도 나빠요.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소외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건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사회에 점점 더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고만 살았어요. 게다가 아들은 약간의 자폐 증상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결국 우리 아이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집에서 훈육을 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도 사실 조금 모자란 아이를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 제 딸아이에게 항상 죄인이었어요. 딸은 어린 나이에 5살이나 많은 오빠를 챙겨줘야 했었거든요. 아들이 학생 시절에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학교에 불려가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했고 친구들과 잘 지내달라 부탁을 해야 했고 그랬죠.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 그때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원래 저희 아들은 사소한 일부터 엄마인 제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해주는 애교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한마디의 말도 없었거든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만난 지는 8개월이나 된 사람이었고 자신한테 무척 잘해주는 소중한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파심에 그 사람 괜찮은 사람 맞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들의 모자람을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잠깐 얘기를 나눠봐도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른 사람인데 그런 아이를 8개월이나 만나왔다는 사실이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 예민한 성격으로 많이 바뀐 탓도 크겠지만 말이에요. 제 아들에게 의도가 있어서 접근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 아들에게 항상 몸조심하고 쉽게 믿지 말라며 훈육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한번 보여달라고 집으로 데려오라 했어요. 아들은 뛸 듯이 기뻐했죠. 남편과 딸도 걱정이 된다며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뒤 아들은 정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당시 아들보다 2살 더 많았던 그 여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아하고 예쁜 사람이었고 학교도 명문대 출신에다가 부모님 직업도 좋더라고요. 집안 좋은 아가씨가 뭐가 모자라서 지적장애인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희 딸과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친했어요. 알고 봤더니 제 아들이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저희 아들처럼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조금 배우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봉사활동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을 추천한 사람은 저희 딸아이였고요. 어쩌다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몰랐지만 꽤나 돈독해 보였어요. 딸아이는 아, 엄마, 이 언니면 난 괜찮아. 언니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라고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렇니? 하고 수긍하는 눈치였죠. 전 그래도 끝까지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왜 좋나요? 장애인들이 다니는 센터에 봉사활동 다니고 계시면 아시겠네요. 저희 아들이 심각한 중증 장애 수준까진 아닐지 몰라도 남들보다 뒤떨어진다는 사실 말이에요. 항상 누구를 보살피기보다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쪽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아들인가요? 얘기 들어보니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데? 라고 톡 쏘아 붙였습니다. 딸이 엄마 라고 말리더라고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해졌죠. 그런데 그 여자는 어머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 한국 사회가 그렇게 친절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데 꼭 이유가 필요할까요? 저 희민 씨랑 만나면서 남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남들보다 순수한 면이 좋았고 작은 것도 고마워할 줄 아는 모습에 좋아진 거예요. 오히려 제게 과분할 정도로 착하고 순수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제가 앞으로 희민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고 저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안 되시나요? 라고 당돌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당돌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딘가 자꾸 미심쩍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죠. 만난 지 고작 1년을 간 넘겼는데 무슨 상견례인가요? 노파심에 너무 이르다고 아들을 말렸지만 그럴 때마다 미친 듯이 흥분을 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힘에 부쳤어요. 제가 반대한다는 사실에 딸도 그 여자의 편을 들며 그 언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 괜찮다고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제가 미친 듯이 반대를 한다는 소식이 그 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하루는 집에 돌아오니까 그 여자가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 울며 불며 매달렸고 그 모습을 본 아들도 같이 흥분해서 함께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한숨을 푹 내쉬고 일단 일어나서 앉으라 그랬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절대 감정적인 모습 내비치지 말라고 배우지 않았냐 타박을 하면서요. 죄송합니다라며 끄끄거리며 소파에 앉아 진정하려 애쓰더군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라 무섭게 말을 해 들여보낸 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왜 하필 우리 아들인가요? 후천적 장애 아닌 거 그쪽도 잘 알고 있잖아요. 비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장애가 생긴 경우도 아니고 처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난다는 거 저는 못 믿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받을 시선들은 감당 가능하신가요? 그쪽은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선을 보겠다고 말을 하면 조건도 괜찮고 그쪽과 비슷한 수준의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왜 하필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진 재산도 그쪽에 비해 턱없이 적은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어머님, 결혼하는 데 있어 재산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저는 돈이 많고 저 하나만 바라보지 않는 남자보다 돈이 없더라도 저만 바라봐주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제게는 희민 씨인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희민 씨는 남들보다 조금 다른 사람이죠. 하지만 그게 저와 희민 씨가 사랑하는 데 있어 아무런 문제도 장애도 되지 않아요. 저는 희민 씨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희민 씨도 그런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기로 진실로 저를 아껴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자고 허락을 하셨던 이유는 제가 희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걱정하셨던 시선이 저희 친정 식구들의 시선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어요. 전 정말 희민 씨랑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님. 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눈물을 또르륵또르륵 흘리면서 고든 자세로 절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 어리게 호소를 하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한번 믿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그 여자의 부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다들 우아하시고 기품이 있으시더군요. 제 아들도 귀엽게 바라보시고 챙겨주시니 부모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응원하자는 분위기로 점차 굳어가고 있었죠. 남편도 딸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한시름 놓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여자를 점점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특히 딸아이는 그 여자를 무척이나 잘 따르더군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막상 제품에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기른 아들이 떠난다고 생각하니 조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결혼 전에 저희 부부와 아들, 딸, 그리고 본인까지 다섯이서 근교로 여행을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어쩜 내 맘에 쏙 드는 말만 골라 하는 걸까 싶었죠. 우린 근처 캠핑장에서 1박, 근처 펜션에서 1박, 총 2박 3일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 내내 딸아이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일 신나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활발하게 놀아야 되는 아이인데 말이죠. 저흰 정말 즐겁게 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를 집에 데려다 주고 친정으로 가는 것 같았죠.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잠깐 저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왜 그러냐 물으니 둘이서 조용한 곳에서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딸아이의 심각한 표정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딸아이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재촉하는 제 말에 딸아이는 왈칵 눈물을 터뜨리고 끄끄거리며 전부 자기 탓이라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덩달아 저도 불안했어요. 아이를 달래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더라고요. 사건은 그랬습니다. 캠핑장에서 잠을 자던 딸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그 여자가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새벽이 너무 늦었는데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것은 많이 무섭겠지 하는 생각으로 언니 뒤를 졸졸 따라갔대요. 그런데 장난이 치고 싶어서 발소리를 죽인 채 몰래 따라가 왁 하고 놀래켜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희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전화 내용이 요상했답니다. 자기야 여보야 이런 호칭이 나온다던가 언니의 남자친구인 오빠는 캠핑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나온다던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숨죽이며 다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더라고요.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니 우리 가족을 기만한 것도 괘씸한데 정말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오늘 그쪽 사람들이랑 여행 와서 2박 3일 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잖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이런 간지러운 대화부터 암튼 서류는 준비 다 되어 있지? 진짜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하나 몰라. 진짜 쪽팔려 죽겠어. 장애인 주제에 엄청 엉겨붙는데 나 진짜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네. 빨리 자기 얼굴 보고 힐링하고 싶다. 이런 소름 끼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펜션 뒤에서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내용을 딸아이가 여러 찍었더군요. 참 우리 딸도 대단하다 싶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딸아이 자신이 언니를 오빠가 다니는 센터를 추천한 거였는데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인 거 아니냐며 아주 서럽게 울길래 아니라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집에 데려다 준 이후 그 여자를 불러냈습니다. 어머님 하며 웃으며 곧장 나오더군요.
어쩜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 있는지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 여자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 여자 가방 속을 뒤져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여자의 휴대폰을 여니 잠금이 되어 있더군요. 제 아들의 생일을 기입하니 풀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속삭여 놓고 휴대폰의 비밀번호가 제 아들의 생일이라니. 근데 휴대폰 속 진실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딸아이의 짐작대로 그 여자에겐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시부모로 저희와 상견례를 했었던 사람들은 둘 다 결혼식 하객알바를 하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저희 아들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쩌다 우연한 계기로 친해진 저희 딸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딸아이의 오빠가 지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 모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아들을 꼬여내 결혼 허락을 받는 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가했고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의 개수만 9개였습니다. 그 모든 보험들의 수익자는 그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보상 금액이 총 15억 정도나 되더군요.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이 그 여자의 디데이였어요. 만일 제 딸이 통화를 엿듣고 의심하지 않고 자측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 내용을 제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딸아이의 말을 듣고 제가 증거를 훔쳐오지 않게 되었다면,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제 아들을 영영 잃을 뻔했었단 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과가 나오질 않더군요. 그 여자의 사진첩과 메신저엔 여기 적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양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낼지 아주 상세하게 계획된 대화들과 함께 말이죠. 전 그대로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실체적 진실 발견이란 공익적인 요청을 해보자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히려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휴대폰에 담긴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더 커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함께 소장을 써내려 갔고 살인 미수죄로 그 여자와 얼굴조차 모르는 남자를 고발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미친 듯이 발뺌하기 시작하더니 그 여자의 휴대폰이 증거로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자백하기 시작하더군요. 도중에 기가 막혔던 점은 남자는 여자가 먼저 계획한 일이었다며 고발했고 그 와중에 감형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련의 사건에 모두 충격을 받고 도망치듯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후로 저희 딸은 그 사건의 시작점이 정말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를 얼마나 뼛속 깊이 믿었던 것인지 몇 년 동안이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한 여자의 이기적인 마음 하나로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 지나고 이때쯤 되고 나니 아들은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란 사실을 배워서 아픔을 이겨냈고 딸아이는 아직도 이겨내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잔인하고 소름이 끼치는 범죄를 계획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범죄를 실행에 옮기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은 경험이었고 두 번 다시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더군요. 저희 가족은 5년이나 지나서야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딸아이는 상처가 큰 듯하지만 저를 닮았으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씩씩했던 예전의 딸로 얼른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이젠 세상이 흉악하다 못해 험악하기까지 한데 여자만 남자를 조심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도 여자를 조심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얼마 전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요. 지금 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이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어서 행복합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은 무탄했어요. 부부싸움도 없는 편이었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았죠. 사실 아내가 성격이 센 편이고 저는 부드럽고 유한 편이라서 화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이해했죠. 아내도 저를 보고 나 같은 여자는 오빠 같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나 결혼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자주 했습니다. 아내의 센 성격과 저의 온순한 성격이 만나 결혼을 했으니 다행이었죠. 만약 아내와 비슷한 성격의 남편을 만났더라면 아내는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아무튼 저와 아내는 금슬도 좋았기 때문에 신혼생활을 어느 정도 즐기고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지니 확실히 아내는 많이 예민해졌는지 몸속에 화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원래라면 잔소리만 하고 넘겼을 일을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에는 새벽에 밤새 울거나 배고프다고 보채면 아내는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악담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울어? 괜히 애 낳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임신 안 했다고. 아내는 마치 저희 딸을 짐 취급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가 울던 말던 무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육아는 저에게 넘겨왔죠. 아내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존심도 셌고 고집도 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가지고 싶은 건 꼭 해야 해요. 저는 아내와 정반대의 성격이었지만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아내가 저런 막말을 내뱉거나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도저히 이해를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고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 아내와 같이 육아 교대를 하죠. 그 전에 저는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두고 나간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육아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휴대폰을 화장실에 둔 것도 까먹은 건가 싶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샤워 끝나면 가져다 주려고 물이 튀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방문을 쾅쾅쾅 두들기더군요. 여보, 거기 내 휴대폰 있지? 빨리 문 열어! 아내는 잠긴 화장실 문을 부서질 정도로 세게 쾅쾅대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랐죠. 그치만 저는 이미 샤워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 들고 나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절대 안 된다며 무조건 지금 휴대폰을 가져야겠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겠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휴대폰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작 몇 분만 더 기다리면 샤워를 끝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솔직히 그때 반항심에 문을 열어주기 싫었습니다. 아내가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아내가 문을 쾅쾅 대면서 당장 문 열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문 쪽을 보니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문을 부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눈으로 아내를 보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는 내가 문 빨리 열라고 했잖아! 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아무리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면서도 한 번도 힘을 이용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휴대폰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휴대폰에 뭐가 있길래 그러지 싶으면서 의심이 되더군요. 아내는 결혼하기 전부터 휴대폰을 끼고 살아서 아내의 휴대폰을 제가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봐야겠더라고요. 아내가 자는 동안 휴대폰을 열어보았더니 연락하는 남자가 꽤 많았습니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몇 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고 자주 만나는 사이라서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저와 결혼하기 전 만났던 아내의 첫사랑 남자였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빠졌었고 한동안 그 남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잊을 겸 만난 게 바로 저고요. 아내가 언제부터 그 남자와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 내용을 보니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더군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그 첫사랑 남자에게 만나자고 하고 있었고 그 남자도 딱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데이트 약속을 잡나요?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치만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아직까지 아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딸을 보니 한 번은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를 도운 건진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을 했단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는 아닐까 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낳고 보니 저와 판박이더군요. 병원 사람들도 원래 아기가 어릴 때 이렇게 부모와 바로잡는 경우는 잘 없는데 신기하네요. 아버님과 판박이에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둘째는 아들이었고 천방지축인 성격이라 첫째 때보다 손이 더 많이 갔어요. 아내는 육아를 2배로 해야 하니까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었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볼 시간도 없었죠. 내심 아내가 힘들까봐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첫사랑 남자와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신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항상 아내가 있었고 하루 종일 집에서 육아만 했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내가 저를 붙잡고 말하더군요. 나 베이비시터 구했어. 아내는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통보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더 놀라웠어요. 이제 내 시간도 필요해.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낭비하는 게 너무 싫어. 여보도 동의하지? 이미 베이비시터는 구했고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이미 마음 정리도 끝낸 뒤였기에 제가 거기다 대고 안 된다고 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머릿속에서 한 남자가 스쳐 지나갔죠. 바로 아내의 첫사랑 남자요. 아내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뒤부터 외출이 잦아졌어요. 가끔씩은 제가 퇴근을 하고 와도 집에는 2명의 아이와 베이비시터밖에 없었죠.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집에도 자주 술에 취한 상태로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이나 반복되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엄마의 손길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 둘 사이를 끊어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는 동안 아내의 휴대폰을 보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한테 상간남 소송을 걸기 위해서요. 아내와 그 첫사랑 남자는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내는 제 욕도 그 남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미 집도 들락날락한 사이였죠. 무엇보다 그 남자는 제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제가 아내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한다면 과연 아내는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사실 이렇게까지 둘이서 깊은 관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건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둘의 깊은 대화를 보니까 아내가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그 남자에게 가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서 그 남자에게 상간남 소송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죠. 제가 그 남자를 고소한다면 아내가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갈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내 없이 아이들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주를 고민하면서 증거만 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초반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보러 집을 나섰고 집에서 얼굴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냈던 저희 가족인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없이 셋이서 보내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빈자리를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밖에서 잘 놀다가 들어온 아내는 저에게 우리 이혼하자 라고 했거든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면서 물었죠. 당신도 대충 눈치채고 있지 않았어? 나 몇 년 전에 만났던 첫사랑 오빠 요즘 다시 만나.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혼하고 싶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그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야? 당신 아이들은 생각 안 해? 지금 한창 엄마 필요할 나이인데 밖에서 남자나 만나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더 크기 전에 이혼하자는 소리잖아. 아무튼 난 이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아내는 막무가내로 화를 내면서 고집을 피웠고 짐을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부터 이혼 서류를 저에게 보내면서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고 저는 절대 해주지 않았어요. 분명 그 남자와 둘이서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 게 뻔한데 어떻게 둘이 행복한 꼴을 보고 있나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아내가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연락도 전혀 되지 않고 집에는 단 한 발자국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아내가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저희와 인연을 끊겠다는 심보인지 전화번호까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처갓집에 찾아갔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아내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있냐고 물으니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내는 부모님과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처를 바꾼 건지 전혀 몰랐죠. 그리고 아내의 지인들을 다 찾아가서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연락 안 된 지 몇 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조금 두려웠어요. 아내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 첫사랑 남자가 아내를 납치한 건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오래 고민 끝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말이죠. 경찰 말로는 원래 실종된 사람을 찾기가 많이 힘들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갔던 아내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출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이었던 아이들이 점점 커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연락 한 통 없었고 오지도 않았죠.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산 건지 죽은 건지 생사 확인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수없이 생각했죠. 아이들도 엄마를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 얼굴을 기억 못할 만도 하죠. 특히 둘째에는 걸음마도 떼기 전에 집을 나갔으니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둘째는 처음부터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에서 처음 엄마라는 단어를 배우고 왔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둘째가 저한테 아빠, 엄마라는 게 뭐야? 라고 물었거든요. 둘째의 그 말을 듣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마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무언가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고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둘째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살아왔어요. 정말 무책임하고 엄마라고 칭하는 것조차 아까운 그 여자는 연락 한 통이 없었죠. 그리고 몇 년 뒤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왔길래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왠지 모르게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전화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비상계단으로 가서 두 손을 벌벌 떤 채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건 줄 알고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촉이 딱 오더군요. 그 남자는 바로 아내의 첫사랑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하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탁을 하러 전화를 한 거였죠.
수진이와 이혼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얼척이 없어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그 남자는 지금까지 어디서 뭘 했는지 구구절절 말을 다 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니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말에 의하면 아내는 집을 나가고 그 남자와 함께 해외로 도망갔대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아이가 많이 아파서래요. 아직 저와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안 된답니다. 자신들의 아이가 너무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면서요. 그러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그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제 호적으로 올리래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생사 확인도 못하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연락해서 하는 소리가 고작 자신들의 아이가 아프니 이혼을 해달라뇨. 저는 절대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이혼 생각은 조금 해봤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도 잘 키웠고 오히려 이런 엄마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뜸 전화 와서 이혼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니까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그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던 말던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그 남자가 저한테 연락을 하다뇨. 아내는 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은 보고 싶지도 않은 건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어요. 아직 아내와 저는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둘이서 혼인신고도 못하고 낳은 자식이잖아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한 제 자신도 너무 한심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남자에게서 문자가 매일같이 왔어요. 문자 내용은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이혼해 주시면 저희 애가 살아요 라는 말을 하거나 저희 애 이러다 죽으면 이혼 안 한 당신 탓이에요 라고 했죠. 마치 자기 자식이 병원에 누워있는 게 제 탓이라는 듯이 말이죠. 정말 그들의 뻔뻔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이상은 꼭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의 사진을 보니 심각해 보이긴 했습니다. 입과 코에 호스를 달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나 봅니다. 이혼을 조금씩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한테 사과도 받지 못한 채로 끝나기에는 자존심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합의금 6억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졸업까지 다 계산해서 말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제 요구 금액을 보고 연락 한 통 없던 아내가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그 남자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집을 나가고 처음으로 연락이 왔죠. 하지만 아내는 화부터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가 지금 6억이 어딨어? 지금 애 병원비도 못 내서 절절대고 있는 거 안 보여? 이제 그만 나 좀 놔줘. 저는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내는 화를 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기를 원했지만 이번만큼은 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집을 피웠어요. 6억 아니면 절대로 이혼 안 시켜주겠다고 말이죠. 어떻게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반대를 하길래 제가 몇 년 전에 모아두었던 외도 증거들을 싹 다 보냈어요. 아니면 상간남 소송을 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증거 수집을 하기도 했고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정말 6억을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구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저와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아내를 보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었죠. 결국 저는 6억을 받고 이혼을 했어요. 몇 년간의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아내와 정말로 끝이 나고 서류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은 아내가 정말로 돌아올 줄 알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예 끝난 사이니까요.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이른 것 같고
대학생이 되면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이해해 줄 거고 제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가 제 전 와이프처럼 무책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조금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는 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편하고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악의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았죠. 아버지는 저보고 제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손찌검이나 막말을 하는 건 기본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다른 집 가족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없었을 때에는 다른 집도 이렇게 사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닌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소심한 성격 탓에 중학생 때까지 친구가 없었어요. 저희 동네는 크기가 작았고 이웃끼리도 서로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버지의 실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태도가 180도 변화하셨거든요. 딸한테 친절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이미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하다못해 이웃집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806호 아저씨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실 정도로요. 정말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얼른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집구석에서 도망쳐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주었어요. 저는 항상 땅만 보고 걷고 옷도 매일 똑같은 거에다가 어딘가 그림자가 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두워 보이는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어요. 그 친구는 저희 반 친구였는데 먼저 저에게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겁니다. 한창 학교에 공기놀이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매일 쉬는 시간대마다 공기놀이를 하고 있으면 저는 혼자서 책상에 앉아 멍하니 쉬는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죠. 솔직히 저도 공기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공기놀이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좋다고 했고 그 친구와 그날부터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민영이었는데 민영이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인기 많은 친구가 저보고 놀자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몇 주 동안 민영이와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등하교도 같이 하고 말이죠. 민영이는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정말 재밌고 성격이 좋은 친구였어요. 정말 행복했고 마음도 잘 맞는 친구여서 오래오래 친구를 하고 싶었죠. 어느 날은 학교를 마치고 민영이 집으로 가서 놀고 민영이 부모님과 함께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느껴보는 포근하고 밝은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갑자기 울어버리니까 민영이 부모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머, 혜진아. 미안해. 혹시 밥이 입에 맞지 않니?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집에서 나와 민영이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밥을 2공기나 먹고 집으로 돌아갔죠. 역시나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화가 잔뜩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회사 일도 잘 안 됐는지 화가 더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시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일자리 센터로 가셔서 공사장에서 일용직을 하세요. 그런데 그날 하필 일이 구해지지 않아 출근을 못 하셨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가 나신 아버지는
역시나 저한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방에서 청테이프를 가지러 가셨을 때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요. 몇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청테이프는 쳐다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날도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저에게는 그런 날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많이 슬프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가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노는데 민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자기 집에서 놀았으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놀자고 말이에요. 사실 저와 아버지 빼고 다른 사람을 한 번도 집에 들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민영이 집과 다르게 어둡고 삭막해서 민영이가 혹시라도 싫어하면 어떡할까 고민됐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민영이가 제발 가자고 매달리더군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아버지와 마주칠 일도 없었고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민영이를 보내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자고 했어요. 저도 친구를 저희 집에 불러서 같이 놀면 민영이와 더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민영이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갔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출근을 하시고 집에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었더니 신발장에 아버지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집으로 들어오려는 민영이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연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고 민영이와 저를 보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요. 저는 민영이한테 다음에 놀러오라고, 미안하다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 하면서 냅다 밀어버렸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민영이는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아버지 단둘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한테 혜진아,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아빠 허락을 받아야지.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민영이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공기놀이를 하자고 해도 바쁘다고 저를 피했고 제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친했던 민영이가 갑자기 왜 저를 피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 학교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민영이를 때렸고 민영이한테 친구하지 말자고 했다고 말이죠. 이 소문은 민영이가 냈습니다. 저는 반박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친구들은 민영이 말만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아마 제가 민영이한테 갑자기 나가라고 밀고 언성을 높여서 민영이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기에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민영이한테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민영이가 저한테 묻더군요. 그럼 그때 왜 날 집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 라고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우리 아빠가 널 때릴 것 같아서 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땅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저를 보고 민영이는 아직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원래 혼자였는데 잠깐 꿈을 꾼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남겨진 게 원래 저인데 말이죠.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일부러 먼 곳으로 갔어요. 초등학교 친구들도 없고 집이랑도 멀어서 늦게 집에 도착하게 말이죠. 거기서도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공부만 했었기에 고등학교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젠간 이곳에서 벗어날 것을 대비해서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하고 평일에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 몰래 통장에 점점 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밖에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신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평일에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그날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늦게 마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늦게 들어왔죠. 혹시나 혼날까봐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아버지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입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조용히 방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대화 내용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저를 돈 많은 할아버지한테 돈을 받고 결혼시키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고2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그 할아버지한테 보낼 거래요. 그리고 그 큰 돈은 자기가 가지고요. 아버지가 저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급히 이 집에서 탈출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두었던 통장과 최소한의 집만 챙기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최대한 집에서 먼 지역으로 혼자 갔어요. 혹시라도 뒤에서 아버지가 따라올까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을 때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한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고2 때 집을 떠나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찾을까봐 사람이 최대한 없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5대밖에 다니지 않는 시골이요. 저는 거기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시골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셨는데 가끔씩 농사일을 도와드리면 용돈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아버지와의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했죠.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졸업장은 얻지 못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직장을 구했죠. 유명하고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중졸이었던 저를 받아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그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다들 저한테 기특하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손녀처럼 대해주셔서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솔직히 그 동네가 정이 너무 많아서 반찬거리들을 다 저한테 주세요. 자기 자식들은 부모 보러 오지도 않는다며 자기 자식들보다 제가 더 낫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밥 걱정도 없었죠. 제가 거기서 막내였고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애 첫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다들 저보고 자식이 조금만 어렸으면 저를 며느리 삼았을 거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워낙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 또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이장님의 아들분을 보는데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회사 사람들이랑 마을 어르신들밖에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미남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저의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챘죠. 이장님과 저도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저한테 둘이 친해져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이 동네에 살지 않고 시내에서 사는데 휴가철이라서 잠시 본가에 놀러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혼자 산다고 하니까 많이 놀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신기하게도 제가 다니는 회사 바로 앞 건물인 겁니다.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분의 휴가철 기간 동안 저희는 매일 만나서 놀았죠. 같이 동네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맥주집에 가서 맥주도 먹으면서 말이죠. 처음 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놀았죠. 이제 그분의 휴가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배웅을 해주기 위해서 이장님 집 앞으로 아침 일찍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자신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러면서 꼭 연락하라고 또 보고 싶다고 했죠. 이장님도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본다며 저와 그분의 사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재빠르게 돌아가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제 회사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 점심시간 때마다 점심밥도 같이 먹었죠. 저희의 사이는 점점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죠. 처음 연애를 해봐서 되게 행복했어요. 남자친구도 여자를 만나본 게 처음이라고 했죠. 저희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고 그때는 만난 지 좀 되었을 때라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둘 다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이장님께서 계속 언제 결혼할 거냐고 독촉하셨고 저보고 며느리라고 부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만나야 하는데 저는 아버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제 과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가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웠죠.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원래 우편물이 잘 안 오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전 내용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셨는데 부양 의무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가 저를 찾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몇십 년 만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아빠다. 내가 너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니? 부양 의무자 너로 된 거 받았지? 그러니까 너 부양비 아빠한테 보내야 돼.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아빠, 우리 딸 어떻게 컸는지 너무 궁금하네. 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몸을 벌벌 떨고 있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방문을 열고 청테이프를 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혼자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얼른 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남자친구였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안에 있어? 저는 남자친구라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주었죠. 알고 보니 제가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시내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몰골을 보고 남자친구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몸을 떠냐고 말이죠. 저는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떠나갈 게 너무 겁났죠. 그런데 남자친구라면 저의 이야기를 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이라면 어차피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의 과거에 대해 모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양비를 내야 하는 것과 전화가 온 것까지 말이죠.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니까 정말 과관이더라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 동안 저의 인생 이야기를 다 말했어요. 전 이제 남자친구와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 못하겠다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어? 미안해. 내가 먼저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나만 믿어. 내가 너 평생 책임질게. 나한테 기대해.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가 평소에 듣고 싶던 말들을 다 말해주었거든요. 단 한 명도 저한테 위로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우리 이제 아픈 거 같이 헤쳐나가자.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 당장 이라고 했죠. 저는 좋다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부양기피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요. 저보다 이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남자친구한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장님 댁으로 갔어요. 정말 물사대기 맞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제 과거를 알게 된다면 결혼은 무조건 반대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이제야 인사를 드리러 왔냐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저는 말을 하는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저를 환하게 웃으면서 봐주시던 이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긴 저의 이야기가 끝나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몇 분 동안 침묵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하신 첫 말씀을 듣고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혜진아, 그걸 왜 이제야 말했니? 넌 우리 딸이니까 너의 모든 일들은 우리 집에서 해결하셨구나. 우리가 너 도와줄 테니 이제는 맘고생하지 말고 편히 살자.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니? 그 어린 나이에 라고 하셨죠. 저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시부모님과 남자친구 덕분에 아버지를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말이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 시부모님과 남자친구까지 다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고 다들 눈살을 찌푸리셨죠.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럽지 않다는 듯이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아내가 있대요. 그런데 사기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게 자신의 자랑이라는 듯이 말하셨죠. 자신이 아직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듯이 말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상대 여자의 아이가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그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친아빠인 줄 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자신은 임신을 시키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결혼도 한 적 없고 아이도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나도 너처럼 가정이 있다고 했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양기피 사유서를 파기하래요. 부양비 내라면서요. 자식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도리래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부모 노릇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자식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와 있었던 모든 날들이 다 하나같이 최악이었는데 말이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청테이프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이 시골에 혼자 악착같이 살아왔고요. 거의 한평생 아버지는 저에게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부양비를 내라뇨? 그것도 사기 결혼으로 가정을 꾸린 사람한테요? 자신과 결혼한 여자와 자신을 친아빠로 아는 아들한테는 저의 존재를 설명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딱 봐도 아버지가 저를 다시 찾아온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여전히 무서웠고 잊은 줄만 알았던 과거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라서 아버지의 눈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겁을 먹고 있을 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어디 감히 부모도리도 못한 것이 자식도리를 받길 바래? 그리고 지금 사기 결혼을 하면서 딸 정체도 안 밝힌 양반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 당장 썩 나가! 그러면서 셋이서 아버지를 문 밖으로 미셨지만 아버지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자신의 몸에 손 하나 대지 말라고 바락바락 우겼고 결국 저희 집에 대자로 뻗었죠. 딸, 너 나한테 부양비 안 주면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계속 내쫓으려고 하자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남자친구는 경찰을 불렀고 다 같이 파출소로 가게 되었죠. 아버지는 경찰한테 끌려가는 내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저 계집애 아버지 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몸에 손을 대는 거야? 그리고 파출소에 저희 넷이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한 여인과 남자아이가 파출소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울먹거리는 표정을 하고 말이죠. 파출소 문을 열고 두리번거리더니 아버지한테로 달려가더군요. 그러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누가 그랬냐고 아버지한테 쩔쩔 매달렸습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었죠. 바로 사기 결혼을 한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를 보고 빨리 안 오고 뭐 했어?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하며 손이 올라갔고, 그 여자는 아버지 보고 죄송해요. 너무 시골이라 라고 했죠.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딱 보고 어떤 가정 환경인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너무 불쌍했고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아들이 너무 가여웠거든요.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경찰서로 왔는지 다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기 결혼에 대해서도 다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쓰러지고 말았죠. 아버지는 저보고 미쳤냐고 달려드셨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어릴 때의 가정폭력과 이런저런 다양한 죄목들을 다 합해서 말이죠. 결국 아버지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더 큰 경찰서로 이동하셨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너희 계집애,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갈 거니까 각오해 라고 하셨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해가 다 진 밤에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아버지 고소건으로 자주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려야 하니 같이 지내주신다고 했죠.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의 친아버지조차도 저를 버렸는데 생판 남이신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신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이 세 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아버지한테 붙잡혔을 겁니다. 고소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세 분의 보살핌을 받으며 점점 더 굳세져 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눈도 잘 마주칠 수 있고 따박따박 말대꾸도 다 할 수 있죠. 몇 주가 지나고 아버지의 재판이 다 끝난 뒤 아버지는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끝까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는데 그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평생을 불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가끔씩 이 행복이 끝날까봐 두렵긴 하지만 지금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좋은 사람들 덕분에 평생의 고역이었던 아버지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시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의 친부모처럼 너무 잘해주세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고등학생 때 야반도주를 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